벌써 병원 뜰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왠지 쓸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다. 이 시골의 소읍이 무슨 사라진 옛 왕국의 수도였다는 이유 때문일까? 인간의 삶과 죽음이 허망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연길과 안영달이 깨어나기 전에 병원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자를 지키는 스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믿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심금을 휘어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김연길의 안정 여부였다. 간호사의 얘기가 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점이 그녀로 하여금 눈물이 솟구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홍 선생님, 잠시 산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경철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 비극의 장소에서 그녀를 잠시나마 떼어놓고 싶다는 어투였다. 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봐야 할 텐데요. 금방 깨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2-3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이 크신 것 같으니 잠시 산보를 하시고 간단히 식사나 하시죠. 재차 구경철이 그렇게 권하니 그녀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둘은 병원 문을 빠져나왔다. 벌써 어둠이 깔린 고도의 거리거리에는 시골 소읍의 황량함이 깃들어 있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뚫려있는 거리에는 황량한 바람이 불어가고 있었다. 길가 여기저기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소주집에서는 술꾼들이 떠들썩한 목소리가 전해왔다. 두 사람은 슬슬 거리를 걸었다. 홍영이는 구경철과 나란히 걸음으로 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깊은 감회였다. 구경철에게서 이런 감회를 느낌으로써 그녀는 김연길로 집중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흩뜨려 놓고 싶기도 했다. 구경철은 역시 훌륭했다. 그는 열정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연설은 조리정연했고 누구의 마음도 데울 수 있을 정도로 열성적이었으며 어떤 이의 가슴도 울릴 수 있는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시가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걸어나가니 제방이 나왔고 제방 너머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저기 들판 너머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바로 그 강이었다. 그것은 강줄을 거쳐 여기 비읍으로 흐르고 있었다. 강의 기슭을 따라 서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의 기슭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이 아니기 때문인 듯 했다. 두 학생의 부상이 홍 선생님에게 몹시도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간접적,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나는 홍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흐트려 놓음으로써 그 초점을 흐리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홍영이로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다. 처녀 시절의 아련한 연애 감정을 단 한 번 품어보게 했던 구경철일 뿐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생을 통해 정말 거치지 않는 안개였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골짜기 속에 거친 듯 거치지 않고 어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구경철의 모습이란 정말 무기력하게 허덕이는 젊은이의 초상이었다. 그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기에 어쩌면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강의 제방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조그만 동산이 있었고 동산도 어둠을 한껏 품은 숲으로 덮여 있었다. 둘은 그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에는 여기저기에 벤치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무슨 기념비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저리로 앉으실까요? 그는 홍영이를 숲속의 벤치로 이끌었다. 그녀 자신 잘 아는 구경철이지만 이렇게까지 그를 따라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의문을 곰곰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에게로 빨려들고 있었다. 이렇게 와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구경철은 새삼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나는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묻어두었던 한마디 말을 끝내 입 밖으로 토로해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하나의 말로써 입 밖으로 쏟아놓을 기회가 끝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구경철은 너무나 흥분하였기에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가슴에 뛰는 음향이 고요한 숲속으로 퍼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 말을 말로써 쏟아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영이는 떨리는 가슴으로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구경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큰 부채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도덕과 양심을 넘어선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날 욕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구경철의 큰 키가 홍영이의 앞에 서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향해 쓰러졌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를 쓸어안았다. 불기둥처럼 뜨거운 구경철의 입술과 손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홍영이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막무가내로 홍영이의 여성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것은 역시 이성 간의 사랑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여인이었다. 20대의 젊은이같이 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후의 순간만은 거절하였다. 그것은 여자로서의 수치심 때문이었다. 여기는 낯선 곳의 야외가 아닌가. 구경철도 그 점을 이해한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의 자세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으로 끝을 내었다. 그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러곤 숲을 벗어났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 서로들 상대방을 늘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길고 긴 세월의 공백 끝에 오늘 처음 만나 서로를 포옹하고 전신을 더듬는 데까지 가고 말았다.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짧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짧은 동작 뒤에는 길고 긴 사념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짧은 포옹의 동작 뒤에는 몇십 년간에 걸친 길고 긴 사념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제 방을 따라 걸었다. 강물 흘러가라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다. 저 멀리 동쪽으로는 호남으로 빠지는 길고 긴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 위에는 심심찮게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오늘 저가 그런 식으로 연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홍 선생님께서 왕림하여 주신 탓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오늘 또 그냥 오시라고 해본 것입니다. 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홍영이를 두 팔 위로 안아올려 강둑 밑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일상의 잔잔하면서도 결코 부드럽기만 하지는 않았던 그 세월의 잔파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했었던 사나이가 아니던가.
그는 그녀의 그런 심중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 간통이 아닌 한 그가 하는 대로 버려두고 싶었다. 인간은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깊이와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경철은 강가 잡초 속에 그녀를 눕히고 그녀의 몸을 강렬히 포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육체의 구석구석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나는 연단에 올라가자마자 장정중에 홍 여사가 계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홍영이는 구경철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으면서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강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어쩐지 안온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개의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르구의 나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인생에서 어떤 도덕률이나 신비감을 잃어갈 나이에 자신은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경철이 열렬한 구애의 손길도 그렇게까지 감격스럽거나 충격적이지 않았다. 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이제 더 늙기 전에 젊었던 시절에 한 서렸던 일을 마치도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빚을 갚는 기분으로 어떤 형태로든 행동으로 옮겨봄으로써 다시금 여한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구경철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간통도 부부가 서로 사랑에 달아올라 안달할 때의 문제성이 더욱 농후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처럼 벌써 부록의 나이가 되어 정말 인생이란 별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어쩐지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구경철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신통할 뿐이었다. 인간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구경철은 과연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국회의원 개인의 명예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분명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홍영이는 구경철의 강렬한 포옹과 애무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출렁거리는 강물 흐르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그녀는 불현듯 김연기를 생각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저려왔다. 구경철이 품속에 안겨 김연기를 생각하더니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은 우스꽝스러운 여자였다. 그러나 생각의 기능이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이지 김연기를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잊어버리고 싶다. 김연길과의 어떤 형태로든 연애 감정이란 있을 수 없었다. 사람이 아무리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어떤 규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풍습과 습관에 얽매인 고루한 규율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김연기를 생각하니 홍영이는 자신의 몸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기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구경철은 아득히 멀리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은 곧바로 김연길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구경철을 생각하면 안온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지만 김연길을 생각하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전율을 느낀다.
구경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지만 김영길은 왠지 자기를 통곡하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벌떡 몸을 세웠다. 달빛에 비낀 강의 수면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구경철을 밀었다. 그는 저항 없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졌다. 구경철과의 이 순간이 죄악스럽거나 불결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구경철이 어깨 너머에서 김영길의 존재를 보고 있었다. 홍영이는 구경철이가 자기에게 엉뚱한 야심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야욕이 있다면 그가 그렇게도 어설프게 강가 잡초 사이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겠는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가 여자를 그렇게 어설프게 다루지는 않으리라. 그도 엉겹결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깨어났을까요? 글쎄요, 깨어날 시간은 되었습니다만. 그럼 어서 가보기로 하죠. 네, 그럽시다. 구경철과 홍영이는 다시금 제 방위로 올라왔다. 어둠의 장막이 이 유서 깊은 고도의 하늘을 두텁게 덮고 있었다. 그들은 별짓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가고도 남음이 있었다. 홍영이는 왠지 그들의 관계를 이쯤에서 멈춰두고 싶었다. 제7장 도피로. 구경철과 홍영이는 둑길을 걸었다. 홍영이는 자신의 발걸음이 왠지 빨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무래도 그녀가 김영길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했다. 혼기를 품은 강바람이 계속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구경철은 가끔 가다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쌓아안곤 했다. 다리가 놓여있는 데까지 왔다. 여기저기 산책에 나선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맑고도 어떤 울림을 가지고 들려왔다. 강의 상류 쪽으로 조금 걸어 들어가 잠시 숲속에 앉아있다가 나왔을 뿐인데 기이하게도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홍영이는 이렇게 느끼는 자신이 조금은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가? 그거야 뻔한 일이었다. 구경철이 품에 안겼고 그의 거친 호흡의 음향을 들으면서 밀고 들어오는 그의 손길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었을 뿐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일는지 몰라도 홍영이 개인에게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다. 수평선 뒤에 숨어있던 태고적 음향이 갑작스레 고개를 내밀고 크게 포효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서 있는 바닷가까지 그 음향은 장엄하게 울렸고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계산기, 거대한 금고, 푸른 점박이 글자체로 떠오르는 컴퓨터 스크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격리장부, 그리고 돈다발의 영상과 때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남편 한정민의 이미지는 저 멀리 물러나 있었다. 간단한 욕이라도? 그녀는 구경철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어쩐지 자신의 몸은 내면이 텅 비어져서 공중에 두둥실 떠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구경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자신은 점심 식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온종일 배고픈 줄 모르고 지냈다. 그만큼 긴장했다는 얘기인가? 바늘방석처럼 전신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는 시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었다.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럼 저도 참지요 뭐. 둘은 내쳐 걸어 시내로 들어섰다.
강변 소읍에 내려온 밤의 장막은 그 치렁치렁한 검은 갈기를 거리의 구석구석에 두텁게 들이오고 있었다. 소치잔 깨나 비운 사람들의 유행가 소리도 이것에 짓눌려 아득하게 들려왔다. 선거 유세장에 왔다가 그들은 이 후보 저 후보의 운동원들에게 이끌려 주점거리를 비좁다고 헤맸던 것이다. 아직도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을 새우는 축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병원 가까이에 도착했다. 병원은 어둠과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담벼락 밖에서 귀 기울여서 그런지 병원 안은 완전히 침묵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러나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학생들이었다. 불과 2-3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홍영이는 이 시골의 병원이 다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뭐랄까. 그녀는 병원이 왠지 자신의 가슴 속에 안온하게 안겨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 느낌의 이유를 그녀는 물론 알지 못했다. 그녀는 뭔가 자신의 마음이 조금 문이 열린 것 같았고 그곳에서는 알 수 없는 더운 바람이 불어나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 2시간 동안 자신에게 일이 있었다면 오직 구경철을 만난 일뿐이었다. 구경철을 만난 일. 그것은 분명 그녀에게는 낯선 체험이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체험이었다. 얼마 전 김연길과의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이었다. 연길과의 그것은 무언가 신들린 듯한 절박감과 초조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힘의 존재를 느꼈다. 정말 자신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무력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구경철과 만나는 동안 그녀는 시종일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인식하고 있었다. 구경철과는 위험한 벼랑까지 가셔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산책한 장소가 완만히 흐르는 강의 둑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평한 감정의 산책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산책이 그렇게 얌전하기만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다만 김연길과의 그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비하면 다소는 조용하다는 뜻이다. 선생님, 영다리가 깨어났습니다. 염혜창이가 뛰어나왔다. 그래요? 다행이구나. 영길이는 아직은요. 그런데 몇 번 신음소리는 토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신음소리를 냈다는 말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영길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홍영이는 구경철과 상의하여 김연길이 상태가 나쁠 경우 그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주저되었다. 그녀가 그렇게 나선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연길에 대한 자신의 그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김연길 학생이 분명 깨어나겠죠?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의사의 장담이 있었어요. 뇌에 결정적인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두피가 크게 찢어져 피가 흐르고 충격이 있어 혼절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뇌에 결정적인 충격이 없다고 해서 꼭 회복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거야 의사의 말을 믿어야지요. 구경철은 그 점에 있어서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홍영이는 가슴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도 강력하던 연길이가 아니었던가. 그런 그가 강목의 기습 공격을 물리치지 못했다니 어쩌면 그의 정신이 홍영이 자신의 존재 때문에 헷갈렸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하기로
그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김영길과 안영달은 얼마 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워 있었다. 다만 안영달의 검은 두 개의 눈동자가 불빛에 빛나고 있는 것이 전과 다를 뿐이었다. 김영길은 조금도 다름없이 그대로 누워 있었다. 얼굴 전체가 붕대에 감겨 있어서 그 표정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런 점 때문일까? 그가 지키고 있는 침묵이 홍영이를 못 견디도록 조조하게 했다. 그러나 한번 구경철에게 말을 끄집어내었다가 별다른 반응을 보지 못한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참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안영달은 홍영이를 보고 윗몸을 세우려다 말고 얼굴을 찡그리고 다시금 털썩 눕고 말았다. 선생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응, 그래, 그만하길 다행이다. 아무려면 전문 폭력배를 당하겠니? 이젠 경찰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나서지 말아라.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영길이를 다 잃어야 합니다. 안영달은 무슨 생각에 깊이 잠긴 듯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그도 자신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무슨 정치 깡패라고 그런 강목부대와 한판 승부를 벌였단 말인가. 그것은 오직 김영길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었다. 전번 마곡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의 태권도팀을 상대로 한판 벌일 용기를 자신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보는 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와 파괴력을 영길은 유감없이 보여주기는 했으나 혹시 그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기우의 마음에서 자신도 싸움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김영길이가 한없이 믿음직스럽고 또 이유 없이 좋았으나 이를 이렇게 크게 버리는 데에는 질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철저하게 끝장을 보고 마는 영길이가 어떤 때는 두렵기도 했다. 안영달은 홍영희 교수를 좋아했다. 그가 그녀를 좋아하고 자시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전공학과의 교수도 아니다. 별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홍영희의 교수가 좋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김영길이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홍영희는 안영달에게로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살점이 푸짐하게 붙어있는 그의 손등이었으나 역시 운동을 하는 손이라 보드랍지는 않았다. 안영달은 참으로 홍영희 선생의 손이 감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보드랍고 감미로운 손이 진정으로 쥐어주어야 할 손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영길의 손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영길은 이 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그런 과감한 행동을 펼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 영길이는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한단다. 영달은 왠지 자꾸만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복도에는 송희경에도 있었다. 그녀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나무 소파에 앉아 영길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병실을 다녀 나오는 홍영이를 보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중에는 사진반 학생들도 몇 명 끼어있는 듯 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다들 어둡기만 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김영길의 상태 때문이었다. 왠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이 홍영이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가 낯선 곳이고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서 그런 것일까. 학생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제각기 그다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여기로 앉으시죠. 송희경이가 자리를 권했다. 홍영이는 송희경이가 자기가 속해 있는 학과의 학생도 아니고 또 교양 과목에서 가르친 기억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송희경이가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의 새하얀 피부며 총명해 보이는 두 눈이 귀엽게만 생각되었다. 너희들 너무 걱정스럽지? 네, 선생님, 너무너무 놀랐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무슨 변고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만. 그녀는 여학생들에게 들려싸여 나무 소파에 몸을 내렸다.
학생들에게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요즘 여대생들이 흔히 몸에 뿌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젊은 육체가 풍기는 젊음이 냄새, 바로 그것인 듯 했다. 홍영이는 송희경이가 김영길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쩌면 애인 관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치부했다. 영길에게 애인이 있고 없고는 그의 문제였다. 선생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이희옥이가 물었다. 이희옥은 불문과 학생이었다. 그리고 홍 선생은 그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니, 저녁이 다 뭐니? 어머, 아직도 저녁을 안 드셨군요. 예, 점심도 안 먹었다. 어머,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준비해온 만두가 있거든요. 좀 들어보실래요? 혹시나 해서 준비했다니? 누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남학생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또 구 선생님이나 선거운동원들이나 누구든 점심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끼니를 굶은 사람들을 위해서죠. 참, 너희들도. 홍영이는 학생들이 하도 기특해 탄성을 바라고 말았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선거판에나 뛰어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그들이 아닌가. 송희경과 이희옥이가 쇼핑백 같은 것에서 조그만 꾸러미를 끄집어내었다. 그것은 고운 색깔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 보자기를 풀어헤치니 연두색 플라스틱의 도시락이 나왔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만두들이 가지런히 박혀 있었다. 선생님, 간이 되어 있어서 간장이 없어도 드실 수 있어요. 어서 드세요. 예, 어찌 우리만 들 수 있니? 선생님과 구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다들 저녁을 들었어요. 선거운동원들이 설렁탕을 시켜다 줬거든요. 그런 말이다. 너희들하고 같이 들자꾸나. 네, 그래요, 선생님. 선생과 학생들은 말라서 딱딱해진 만두를 갈라 먹었다. 영길이가 큰 부상을 입고 누워 있었으나 그들은 조금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얼굴 위에 어려있는 긴장감이 풀려버렸다는 얘기는 아니다.